지난 이야기. 소련군은 자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빌미로 핀란드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킨다. 소련의 의도를 간파한 핀란드는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1939년 마침내 소련군이 핀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면서 겨울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막강한 소련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해 핀란드군이 펼친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소련을 집어삼킨 동장군 겨울전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잊지도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가면서 피해자도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모르는 상태인데 어찌됐든 구실은 만들었습니다. 왜냐?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계화된 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핀란드,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지만 덩치 자체가, 피지컬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과연 이 겨울전쟁에서 핀란드는 어떻게 소련을 맞섰는지 하나하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해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제 1939년 11월 이제 소련이 처음으로 이제 핀란드 이제 국경을 넘어왔고 공격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당시 공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핀란드랑 소련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게 남부와 동부가 있습니다. 남부에는 우리가 이제 카렐리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좁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그 서쪽에는 핀란드만, 동쪽에는 라도가 호수라는 엄청나게 큰 호수를 사이에 끼고 있어서 마치 지형인데 다리처럼 아주 좁은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저 지역이요,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해협처럼 해협은 이제 땅과 땅 사이를 지나는 가느다란 바다잖아요. 네. 거꾸로 지협인 거죠. 물과 물 사이를 지나다니는 가느다란 땅. 우리 저건 이제 카렐리아 지협이라고 부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네요. 네, 그렇죠. 이게 호수인데 사실 바다죠. 바다의 지위를 누릴 만한 호수인데 그 땅이 바로 이제 카렐리아 지협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건 폭이 한 100km 정도 됩니다. 100km 정도 되는 폭의 이제 카렐리아 지협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핀란드랑 소련이 맞대게 바로 이 동쪽에서 맞대고 있는 국경은 좀 국경지대가 넓죠. 직선으로 바로 내리면 한 900km 정도 되는 영역인데 사실 이제 핀란드 입장에서는 방어력들의 대부분을 바로 그 만네르하임선이라고 하는 저 카렐리아 지역에 설정된 방어선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 동부 그 국경 라인은 굉장히 험준하죠. 예, 맞습니다. 일단 핀란드 입장에서는 병력이 적으니까 어디가 가장 결정적인 전투가 일어날 것이냐, 거기다 병력을 집중시켜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일단 핀란드, 아마 소련의 가장 큰 전략적 목표가 될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가 남쪽에 가까이 붙어 있기도 했고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아마 전차를 동반한 대규모 기계화 부대가 들어올 텐데 이들이 교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카렐리아 지역밖에 없다고 나온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핀란드 지금 이 동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저 길다란 국경은 전부 다 자작나무 숲이에요. 그 이제 핀란드 하면 보통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껌 있잖아요. 휘바. 그렇죠. 약간 자작나무 숲, 자작나무로 만든 바로 그 껌 얘기 하시잖아요. 왜냐면 국토가 70%가 그 침엽수림이에요. 그리고 저 동부 지역 국경은 전부 다 그 숲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교통로는 거의 없었고 그나마 있는 것도 핀란드군이 지금 스스로 파괴시킨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핀란드 자연 환경을 보면 아름다운 풍경 위주로, 관광 위주로 보여줘서 아름답게만 알고 있지만 실제 저 지역을 가보면 더군다나 당시에는 산과 계곡, 구름과 협곡, 아니면 습지, 아니면 호수, 천, 강, 그래서 부대가 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더군다나 겨울에 질척거리고. 그래서 이 핀란드군이 예상했고 소련군도 실제로 카렐리아 지역에다가 자신들의 주력을 배치를 해서 최단 시간 내로 지금 이제 우리가 헬싱키로 들어가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해놓은 거고, 또 조공 일부가 그 핀란드의 영토가 이제 남북으로 좀 길다랗잖아요. 그 중간에 허리를 자르기 위해서 아까 그 열악하지만 정말 교통로 없지만은 핀란드 그 이 동부 국경에서의 중간을 수오무 삶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로 병력의 일부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소련군의 조공이 되는 거죠. 주공은 남쪽에서, 조공은 동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요. 사실 핀란드가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소련 스스로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나라들도 이 전쟁이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소련군은 스스로 한 낙관적인 경우에서 2주 정도를 예상을 했대요. 2주 만에? 2주 만에 헬싱키 점령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당시 소련군이 얼마나 낙관적이었냐면 이 핀란드 침공을 담당했던 소련군의 부대가 레닌그라드 군관구 담당이었거든요. 군관구 사령관이 당시 그 레닌그라드에서 살고 있었던 이제 소련이 배출한 세계적인 음악가 이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있는데 저 전쟁 일으키면서 바로 쇼스타코비치한테 우리 아마 한 2, 3주 뒤쯤에 헬싱키에서 승전 퍼레이드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모음곡 작곡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요. 사령관 명의로. 그러니까 설레발이랑 설레발은 다친 거죠. 전쟁 시작하면서 동시에 승전 퍼레이드 음악 작곡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소련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전략적 성취를 아주 빠르게 달성할 거라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어떤 그 서양의 속담. 우리로서는 김치국을 마시고 있네요. 근데 이게 아, 핀란드 샴페인과 말로 하자면 고기 먹기도 전에 휘바이바 껌부터 씹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당시를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 정치 외교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놨고 네. 국제연맹도 나 몰라라, 스웨덴도 나 몰라라. 물론 뭐 영프 독은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있었고 그런데다가 2주 안에 끝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련군의 긍정적인 네. 낙관주의, 그다음에 공격하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핀란드 보안이 별거 없는 것 같아 하고 과신을 했었는데 이 과신이 결국에는 나중에 큰 실수의 연속으로 이어지죠. 이 전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핀란드는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도 없고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 참호를 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소대 참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중대 참호를 팠습니다. 대비를 열심히 했죠. 이미 그 소련이 남부 방향, 그 카렐리아 지역을 통해서 주공이 뻗어 나올 거라는 건 핀란드군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네르하임선이 이미 전쟁이 터지기 몇 년 전부터 준비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데요. 사실 핀란드군도 전쟁 터지자마자 상황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네. 처음에는 소련군 전체 부대를 맞닥뜨려서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하면서 며칠 동안은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경 부분을 상당히 포기를 하고 만네르하임선 깊은 섬까지 핀란드군이 점차적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며칠을 소련군을 싸워도 보다 보니까 핀란드군도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네. 소련군이 규모 좋고 장비도 좋아 보이지만 공격 방식이 정말 단조로웠어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공격 몇 시간 전에 마치 우리 공격한다라고 알람을 울리듯이 정확한 포격을 날렸고 정확한 시간에 포격을 날렸고 네. 포격이 끝나고 나면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몇 분 뒤에 보병 부대가 따라 들어온다. 이 패턴이 모든 지역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군도 그 똑같은 패턴을 몇 번 당하고 나니 이 패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파괴할 방법도 이제 나올 것이다. 해서 핀란드군이 생각한 거는 그럼 일단 전차 부대를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 보자. 네. 핀란드에서 가장 강한 그 전술적으로 가장 요긴한 지점이 바로 이제 지형이죠. 네. 수많은 숲이 있고 특히 남부 지역 카렐리아 지역은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호수들이 가득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가 마음대로 활약할 수 없는 지역까지 끌어들이면 아마 핀란드군도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개전 일주일 만인 12월 6일에 핀란드군이 이 만네르하임선에 위치한 타이펠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네. 여기서 도강을 시도하던 소련군을 상대로 그 도강 지점만은 핀란드군이 집중 공격을 해서 핀란드군이 그 절대 우세였던 소련군에게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상자를 내면서 핀란드군 최초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말에는 이제 전쟁이 점점 이제 거듭되면서 전쟁이 한 달 차가 되는 거죠. 네. 12월 말에는 이 만네르하임선에 위치했던 가장 큰 장애물이 일단 한 달째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이제 한 달째. 아, 2주는 한참 지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만드라임 섬에 아직도 못 넘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이 지역을 겨우 다 통과하려고 이제 한 달 만에 지역을 겨우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이제 일단 소련군 입장에서도 이제 지역 끝 거의 다 왔다. 한 달 동안 뭐 2주는 이미 이제 진작에 이제 꿈나라 얘기가 돼버렸고 드디어 지역을 탈출하려고 하나 보더니 이제 라도가 호수 북방에서 이제 뜬금없는 갑자기 사건이 터지죠. 이제 소련도 드디어 이 지역을 탈출할 거를 목표로 12월 말에 대규모 공세를 가해요. 그리고 그 공세가
실제로 핀란드군 방어선을 크게 후퇴시키긴 했는데 네. 소련군도 심지어 핀란드군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 바로 콜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갑자기 핀란드군 1개 사단이 무려 소련군 4개 사단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연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그 겨울 기간 동안 아주 짧게 일어났는데 네. 그 카렐리아 지역의 전투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12월 말에. 더 이상 콜라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랬지? 아주 핀란드군 입장에서는 정말 그 핀란드인들이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콜라 전투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화력도 압도적으로 불리하고 맞아요. 그리고 숫자도 1개 사단이 3개 사단을 막았다고 하니까 네. 숫자적으로도 불리하고 아니 아무리 잘 싸워도 어떻게 1개 사단이 이렇게까지 막아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요. 막았대요. 석 달 동안. 그러니까요. 이게 핀란드 군대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자연 환경을 잘 이용했다. 우리가 통상 전쟁이라는 것이 기계가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계획했던 대로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자연의 힘을 빌어서 이길 때가 많고 우연에 의해서 이길 때가 많다. 이 자연과 우연의 지혜를 알고 그것을 전술에 적용시킨 것이 바로 핀란드 군대였다. 특히 그 습지로 못 올 것 알고 감당할 수 있는 모험을 한 거죠. 거기는 최소한의 부대만. 그리고 소련군이 올 만한 곳에서는 여러 번 중첩해서 전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겨울이라는 이 혹독한 추위가 뭔가 역할을 해내줄 것이라는 것을 핀란드군은 잘 알고 방어 준비를 철저히 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여러 번 소련군이 계속해서 오는 동안 동상을 입고 결국은 그 동장군에게 패배하도록 그 전술을 만들었던 것이죠. 본인들이 당했네요. 원래 그 전에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여러 번 공격을 당했을 때 소련을 지켜준 게 그 동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당했네요. 아니 소련도 춥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련도 춥지만 이쪽 핀란드의 추위라는 것은 그때 영하 44도였대요. 근데 체감 온도까지 합치면 뭐 영하 60도, 영하 70도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추위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공격해서 온 거리가 있잖아요. 네. 이미 여기 왔을 때는 동상이 다 걸려 너무 있어서 지쳐가지고. 네. 전투력이 팍팍팍 떨어지는 것이죠. 핀란드가 그런 자연의 이점만 잘 활용한 것이 아니라 각자 전투 준비를 잘했어요. 허례허식이 없었어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는데 통상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불 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바로 누군가 웃기죠. 와가지고 네.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핀란드 그 영화에서는 안 그래요. 오기 전까지 불 잘 쬐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죠. 그렇죠. 방어를 하려면 일단 몸이 따뜻해야 되고 배식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따뜻한 국물, 감자 이런 거 많이 먹여요. 야 추울 때 따뜻한 거 먹으면은 그만큼의 어떤 기쁨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실전적으로 준비가 된 군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동목 언 감자 먹으라고 이렇게. 왜 갑자기 라우로 바뀌어요? 그러지도 않는데. 동문은 왜 나와요? 공산당. 근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쨌든지 간에 소련은 전진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허연 데서 뭔가 허연 게 튀어나와가지고 총을 쏘고 숨어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오. 여기까지 70cm까지 눈이 있어갖고 자기들은 한 발 나가기도 힘든데 샥 와가지고 호록 쏘고 샥 도망가요. 스키를 타고 허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소름 돋았어요. 이게 이제 핀란드군의 스키 부대인 거예요. 아 실제로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많이 간과해서 그런데 스키라는 단어 자체가 스키전 하면 사실 좀 생소하잖아요. 네.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스키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높은 산에서 이제 슬로프 타고 쭉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모습만 상상해보고 또 우리가 또 겨울철 스포츠도 다 스키를 그렇게 타시잖아요. 근데 그런 스키 말고 크로스컨트리 스키죠. 그러니까 스키를 타고 걸어다니는. 스키인 거죠. 그러니까 평지에서 일단 그 뭐 험난한 자연지물 같은 거를 스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원활하게 빠르게 체력을 아끼면서 걸어다니는 방법,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잘 구사를 했던 거고. 그러면 똑똑하다. 소련군은 지금 발을 디디니까 푹푹 빠지는데 지금 핀란드 군들은 스키를 타고 안 빠지고 슥슥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걷는 속도도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걷는 것과 동일한 체력 소모를 하고 있는데 걷는 속도는 소련군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자작나무 숲이니까 기계화 부대보다 핀란드군 행군 속도가 더 빨라요. 이야. 도로가 없는 데서 이제 걸어 다니는 거니까요. 작전으로 만네르하임 선을 준비를 했다면 네. 전술적으로는 히트앤드런을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소련군을 1대1로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히트앤드런을 해야겠다. 유격전을 해야겠다. 게릴라전을 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연환경을 이용하자. 어떻게?
눈에 빠져 있을 때 스키 타고 와서 쏘자. 그런데 스키 타고 와서 쏘려면 장총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네네. 또 자작나쁜 숲이니까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오. 그래서 총을 만든 거예요. 그 전술, 그 자연 환경에 맞는 총, 짧은 총, 그게 수오미 기관단총이에요. 그게 수오미군요. 수오미는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쉽게 기동하면서 쏠 수 있고, 우와. 그리고 히트앤드 런이라는 거는 멀리서 저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처에 가서 갈기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신이 짧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수오미 기관단총의 탄생 배경입니다. 스키 부대는 뭐 이제 어느 숲이나 이제 험한 지형지물들을 잘 타고 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어쨌든 장비를 쓸 수 없고 사람이 직접 다녀야 하기 때문에 중화기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가 네. 최대인 거죠. 그랬을 때 이들 병사들이 당시 기술로서 고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무기는 기관단총이었던 거죠. 더구나 수오미 기관단총 같은 경우는 전쟁 직전에 기관단총 치곤 특이한 탄창을 갖고 있어요. 그 탄알집을 무슨 이제 또아리 모양의 동그란 이제 쟁반형 탄창을 달고 있는데 그거 보통 우리가 요즘 자동화하게 하면 총이 총알이 한 30발 정도 들어가는 게 많이 표준화되어 있는데 네. 수오미 기관단총은 드럼형 탄창에다가 무려 총알이 이제 70발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발사 속도도 분당 900발 정도 매우 높아서 소련군 입장에서는 스키 부대 애들은 대체 무슨 총을 들고 다니는 거냐 싶었을 거예요. 아주 빠른 총을 정말 쉴 새 없이 쏘고 숲속으로 다시 사라지는 병사들이었으니 소련군 입장에서 아마 환장할 노릇이었을 것이고 또 핀란드군 입장에서는 적은 병력으로 최대한의 많은 병력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최적의 방법을 찾은 거였죠. 그래서 그 별칭이 구국의 총이라고 하는데 오. 이 구국의 총이라는 이름이 붙고 나서 이 수오미 총과 구국의 총이라는 이 별칭을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죠. 정확히는 인물인데 네. 이쯤에 나와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시모 헤이웨입니다. 네. 우리가 하얀 사신. 네. 저격편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시모 헤이웨가 1차 사료를 살펴보면 저격도 했지만 사실은 이 수오미 기관단총을 가지고 지근거리까지 접근해서 히트앤드 런 전술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련군을 사살할 수 있었다고 돼 있어요. 아, 스키 수오미 부대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격을 몇백 명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약간 좀 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필요할 땐 저격을 하고 대부분은 소련군 집결지 근처에 미리 가서 숨어 있다가 수오미 기관단총으로 쏘고 나서 다음 진지로 기가 막히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시모헤이가 전공을 세웠던 게 우리가 보통 시모헤이가 소련군 한 500여 명 정도 사살했다고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그 500명이 사실 전부 저격이 아니라 절반은 저격이고 절반은 기관단총으로 사살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전공을 세운 시기가 석 달 기간인데 정말 겨울전쟁 기간 그 기간 동안에만 세운 전공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로 콜라 전투가 시모헤이가 바로 그 현장에서 활약하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아, 거기에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시모헤이의 전공은 다 콜라 전투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전투 때 그 핀란드군 적은 병력으로 그 수많은 소련군들을 막을 수 있었던 역량들이 이런 시모헤이의 전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요약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요. 하얀 사신, 하얀 악마, 하얀 죽음. 시모 해위해를 두고 소련군이 붙인 이름이다. 시모 해위해는 전쟁이 발발하자 아르네 유틸라이넨의 중대원으로 참전하게 된다. 사냥을 통해 사격수를 숙달한 그는 망원 조준경도 없이 맨눈으로 소련군을 사살한다. 3개월간 542명의 소련군을 사살한 기록을 남긴 그는 핀란드 역사상 최고의 저격수로 알려지게 된다. 시모헤이의 그 표정을 참 보면 참 핀란드 사람들은 아유 저 어떻게 저렇게 참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저렇게 해맑게 웃고 그러는데 러시아 군들한테 소련 군들한테는 진짜 사신의 미소네요. 그렇죠. 별명이 또 하얀 사신인데 죽을 때까지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앞세운 적이 없었고 누가 찾아오든지 간에 인터뷰를 해줬는데 인터뷰의 내용이 굉장히 담백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총을 잘 쏘시게 됐습니까? 열심히 훈련했지. 어느 정도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승리하기에 충분할 만큼. 이렇게 담론을 했는데 그것이 꾸며진 것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핀란드에서 최근에 1차 사료가 공개됐는데 시모 헤이웨의 공적일지 있잖아요. 네. 훈장 줄 때. 그 공적일지에 자신이 자신의 공헌을 쓰도록 돼 있어요. 네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열심히 싸웠다. 딱 그 한마디만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과장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게 더 무섭게 느껴지네요. 네. 하얀 사신. 500명을 잡았던 이 하얀 사신이 있었던 곳이면은 한 개 사단이 세 개 사단 막을 만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콜라 전투의 전공 자체가 그 전투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전투로 핀란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용기를 얻었거든요. 네. 이걸로 진짜 절망 그 속에 있다가 시모 헤이회의 중대장이었던 이제 아르네 유틸라이넨 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콜라 전투 현장을 지키면서 이제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대장인데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 중대가 그 콜라 전투의 그 영웅적인 전투를 잘 이끌었던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유명한 일화가 남아 있어요. 그 이제 장군이 와서 그 콜라 방어가 가능하겠느냐고 했더니 그 일개 중대장이 그 콜라 깼을 콜라는 버팁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는 한. 근데 이 콜라 캐스테, 콜라는 버팁니다 이 문장 하나가 그 신문 지면에 오르면서 핀란드인들의 그 가장 대표적인 선전 문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면 콜라 정신이 된 거죠. 우리 핀란드 군에게는 콜라 정신이 있고 실제로 그 콜라 정신으로 그 자리에서 전쟁을 끝냈으니까 이게 사실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핀란드 군의 어떤 그 전의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문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콜라 전투가 남긴 이제 영향이 단순히 그 전투 현장에서만 그친 것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부에서 콜라는 버틴다. 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주공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동부 전선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수오무살미라는 지역으로 소련군이 사실 핀란드군의 예상을 깨고 들어온 거였어요. 핀란드군이 설마 이 길 하나 없는 자작나무 숲을 소련군이 뚫고 들어올 것인가 해서 그 핀란드군이 주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고 있던 그 중부 지역을 소련군이 갑자기 이제 전선을 찍고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수오무살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핀란드 영토를 남북으로 딱 정확히 절반으로 가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전투, 이 장소에서 있었던 전투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의 소련군과 사실상 거의 그 지역을 경계하는 수준의 예비 부대밖에 없었던 핀란드군과의 싸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네르하임성 같은 경우는 핀란드군이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 중부 지역에서의 전투는 정말 갑작스러운 전투였어요. 이 소련군들이 정신이 나가서 숲으로 들어왔네. 그러면 핀란드군 입장에서는 이미 남부 전선에서 스키 부대의 활약들을 봤잖아요. 네. 이렇게 스스로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왔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지 해갖고 그 소수의 그 핀란드군 부대가 이 소련군들을 이제 수오무살미 지역에서 정말 유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중대장님이 나가면서 한마디 했다면서요? 스키 신어?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농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핀란드군 입장에서도 사실 자신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유리한 지역으로 소련군 대부대가 들어오는 상황을 꽤 고소하게 여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핀란드군이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전술들을 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숲이 그렇게 빽빽하면은 부대 간의 어떤 유기적인 운용도 불가능할 것이고 차량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하니 전차 운영 당연히 안 되고요. 보급품도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핀란드군은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스키를 타고 돌아다니는 부대니 핀란드군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전략이 하나 나오는 거죠. 우린 숫자는 적지만 이동은 자유로워. 저들은 숫자는 많지만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방법은 소련군의 그 숲 안에서 다 토막토막 내서 잘게 찢어서 소부대 단위로 격파하면은 나는 10명밖에 없고 저들은 100명이 있다 한들 소련군을 10토막, 100토막 내놓으면은 똑같이요. 내가 훨씬 더 우위인 셈이거든요. 어떤 그 상대적 우위를 달성하는 셈이기 때문에 핀란드군이 그런 전술을 이제 구사하기 시작했고 그 전술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모티 전술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게 되는 거죠. 모티 전술이요. 이 모티가 쪼개진 장작 혹은 그 장작을 묶어 놓은 것 혹은 장작 쪼개기 이런 걸 의미를 해요. 약간 그 우리 우화에 있는 네. 아버지의 유언. 화살을 하나를 꺾으려면 잘 꺾지만 여러 개를 꺾으면 못 꺾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또 네 글자로 고사성어를 네. 사자성어를 하자면 각계격파. 각계격파. 그러니까 쪼개놓고 하나씩 격파를 하거나 네. 아니면 쪼개지려고 하면 그것을 가서 더 쪼개지게 만들어 놓고 각계격파를 하는 건데
이게 전장에서 발견된 임기응변인 거예요. 이 핀란드군이 소련군을 상대해 보니까 상당히 정형화된 전술을 사용한단 말이죠. 네. 특히 시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개시선 통과라든지 아니면 대기 지점이라든지 이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공산군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핀란드군이 와서 기습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산계할 거 아니에요. 네. 반드시 모여야 돼요. 자체적으로 뭔가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을 뿐더러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처벌을 받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핀란드군이 그것을 보고 일단 한번 공격하고 그 다음에 소련군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임기응변 공격을 하고 이렇게 하나씩 상황을 봐나가면서 공격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왜냐하면 저들은 융통성이 전혀 없으니까. 처음에 유인을 해서 공격을 하고 흩어졌을 때 각각 다시 모이지 못하게 중간 기습을 하고 그들을 각계격파하듯이 일부러 나눠서 포켓 안에 넣는다고 그러거든요. 포켓 안에 넣어놓은 채로 다시 집합을 못하도록 완전히 그 자리에서 경멸하는 것. 이렇게 전술을 만들어서 이것이 게릴라 전술에서 가장 유명한 전술 중에 하나, 모티 전술, 각계격파 전술입니다. 그렇죠. 이게 스키 부대에다가 그 이제 핀란드의 지형 지물이 결합된 아주 이제 흥미로운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전술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전술이 있지만 만능 전술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스키 못 신으면. 그렇죠. 눈이 깔려야 스키를 타고 다니지 한여름에 스키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정말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만 쓸 수 있는 전술이긴 한데 사실 뭐 전쟁 이름 자체가 겨울 전쟁이잖아요. 네. 또 더구나 핀란드군은 자기 집 앞마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었고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한 전력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방법을 동원한 거고 그 방법이 제대로 먹혀든 게 바로 그 수오미 살미 지역에서의 전투였던 거죠. 이게 소련군이 그 지역에서 숲에 완전히 갇혀버렸고 핀란드군이 자신의 이제 적은 병력을 이용해서 그 모든 모티들, 그 나무 토막들을 하나하나씩 베어나가기 시작해서 전투가 거의 한 달 가까이 12월 내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소련군이 한 개 군단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군단 병력의 절반 가까이 되는 12,000명이 이 수오미 살미 지역을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서 다 희생이 되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아니 거기 지역 경비 그 몇 부대에게요? 예, 그렇죠. 그게 공산군 전술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네요. 어떠한 국가가 경직성을 갖고 있으면 그 구성원도 경직성을 갖고 있게 되고 그 구성원으로 만들어진 군대, 그 군대가 쓰는 전술도 경직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면 다른 데를 가거나 우회하면 되는데 반드시 거기를 달성하고 일선형으로 가야 되는 전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도한 피해가 난 것이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소련군도 강군이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히트앤드런 하고 갔어. 복수해야지, 잡아야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때 또 개발한 게 설상위장복을 전군에 보급을 했어요. 설상위장복. 하얀색. 네, 흰옷. 지금이야 우리 그거 홍보 화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니까 일상적이지만 그때는 그거 굉장히 신기술입니다. 하얀 진짜 눈만 속에 머리를 많이 썼다. 흰색 옷 입고 들어가 있으면 안 안 보이죠? 보이죠. 안 보여요. 햇빛 반사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이나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 러시아도 우리도 스키 좀 타는데 부대 만들까 이렇게 안 해요? 그럼 아니 이게 웃긴 게 잘 여지껏 모르네요. 계속 겨울 얘기했지만 네. 러시아 엄청 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사실 기괴하게 느끼는 부분이긴 한데 세상에 러시아만큼 추운 나라가 이 세상에 몇 나라나 있다고. 네. 그 핀란드 겨울 추워봤자 도대체 러시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얼어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다못해 러시아 사람들도 시베리아에서 스키 참 많이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그 사람들도 많이 타는데 네. 왜 핀란드한테 그렇게 당했느냐 얘기를 했을 땐 근데 첫 번째 그 자연 환경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가 또 하필이면 소련군한테 정말 불운하게도 1939년에서 40년 넘어가는 겨울이 핀란드 안에서도 역대급 겨울이긴 했었어요. 야, 운도 따라. 핀란드 사람들도 이번 겨울 좀 추운데 라고 싶은 겨울이었으니 소련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렸던 것도 있고 또 핀란드는 호수가 많잖아요. 네. 겨울철에도 습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아마 조금이라도 겨울을 체감해 보신 분이라면은 그냥 건조하고 추운 날이 버틸만 하죠. 근데 습하고 추운 날은 정말 춥거든요. 동상 걸리기 딱 좋은 날씨여서 그런 이제 좀 얄궂은 면들이 소련군에서 전쟁 내내 괴롭혔던 게 있고요. 추운 데서 살았다고 해서 추운 데서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물론 시베리아나 이런 정말 눈 많이 내리고 정말 추운 지역들도 있지만 사실 지금 러시아 군들, 지금 소련 군들의 중심은 레닌그라드에서 차출된 또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스키 부대에 관련해 갖고 사실 러시아군, 소련군도 할 말이 있는 게 이 네. 시기에 실제
스키 부대가 급하게 창설이 돼요. 소련군도 스키 부대를 잡으려면 스키 부대로 가야지 해서 소련군 안에서도 스키 부대 창설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1940년 2월, 그러니까 좀 늦긴 했죠. 네. 전쟁이 많이 전개되고 나서야 그 이제 시베리아에서 스키를 탄 경험이 있는 병사들을 모아서 스키 부대를 스키 여단을 하나 만듭니다. 네. 1,800명 정도 규모의 스키 부대가 40년 2월에 창설이 돼서 지금 가장 스키 부대 급한 데가 어딘가요? 수오미 살미 지역이요 해갖고 당장 그 지역에 투입돼요. 오호. 창설된 그 달에. 오호. 창설된 달이에요. 네. 또. 그만큼 급한 거지. 그렇죠. 수오미 살미 지역은 교통로가 하나도 없고 지금 핀란드군 스키 부대가 좀 준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스키 부대로 똑같이 카운터를 해야 된다 해서 수오미 살미 지역에 고립된 소련군 부대를 구조하기 위해서 어허. 그 스키 여단을 저희가 투입을 하는데 이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수오미 살미 바로 남쪽에 있는 쿠모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 스키 부대가 이제 전투에 투입이 됩니다. 어허. 그래갖고 이제 소련군 아군 부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숲속으로 들어갔는데 뭐 일단 날씨는 또 영하 40도고 그죠? 저 처음 보는 지형에서 그달 창설된 스키 부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나 봐요. 왜냐면 자세한 전투 내용은 전해지지가 않는데 왜 안 전해지냐면 이 스키 부대가 투입된 지 이틀 만에 그 여단장이 전사를 합니다. 여단장이요? 예, 여단장인 이제 돌린 대령이라고 있는데 여단장이 정말 작전 2일차에 전사를 하고요. 자기 지휘소에서. 와. 예, 핀란드군 스키 부대가 깜짝 방문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서프라이즈. 예, 그래갖고 여단장이 전사를 하고 아까 1,800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그 3주 만에 생환에서 돌아온 병사가 100명도 안 됐대요. 와. 그러니까 그야말로 부대가 창설된 그 달에 해체가 됐어요. 난도질입니다. 사실 해체라고 하면 해체도 너무 고상한 표현이고 부대가 완전 파괴된 거죠, 그죠? 부대가 이제 재편의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파괴될 정도로 정말 소련군 스키 부대도 맥을 못 쳤는데 뭐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핀란드의 지형 자체도 너무 가혹하기도 했었고 이미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스키를 타고 사냥을 했던 핀란드 사람들과 이제 막 전쟁을 맞아갖고 이런저런 지역에서 급하게 차출된 소련군 스키 부대 병사들과의 기량 차이는 사실 명백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건 또 이 소련군의 막대한 인명 피해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소련군이 뭐 물론 핀란드가 잘 싸운 것도 있지만 소련군이 못 싸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 본인들을 자만했죠. 예,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잘한다는 것이 내가 힘이 세고 병력이 많고 준비가 많이 됐다고 해서 과신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반성하고 레드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혹시 여기서 빠뜨린 것은 없는가. 뭔가 잘못됐을 때 대처할 만한 우발 계획을 우리가 뭘 갖고 있나 이걸 해야 되는데 통상 강한 사람이 준비가 잘 되면 전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의 지휘 통제 체계가 완전히 경직돼 있잖아요.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카렐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초반에 핀란드군에게 막혀서 지체되면 어떻게 합니까? 혹은 눈밭에 빠져서 우리가 기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만약에 if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거기는 독재체제니까 바로 조용히 하라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승리를 의심하는 네. 엉덩이 되니까요. 그 자만. 그러니까 전쟁 직전에 만연했던 승리에 대한 확신 아니면 그 근거 없는 긍정성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들의 승리를 망치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패배하게 만든 것이죠. 그 일부 내용을 좀 인용을 하면 네. 얼어붙은 지옥 이 책을 쓴 역사학자 윌리엄 트로터라는 사람이 소련군은 정면 공격을 좋아했고 그것을 고집했다. 그랬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사실 공산군이 전쟁, 작전, 전투에서 우회, 돌파, 측면 기습을 한 사례는 극히 적어요. 주로 정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공산군만의 특징이냐? 통상 많은 군대가 정면 공격을 선호를 해요. 호쾌하게. 소련군이 자신들이 옆으로 돌아가거나 측면 기습을 한다든지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카렐레 지역을 고집을 하고 수오미 살미에서 막혔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계속 거기서 뭔가 결론을 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큰 피해를 입게 만든 것이죠. 소련군은 빠르게 진격해 핀란드군의 만네르헤임 방어선에 도달한다. 핀란드군은 방어전에 돌입하고 기후와 지형을 이용해 소련군의 진격을 막는다. 또한 스키부대와 수오미 기관단청을 활용한 모티 전술로 소련군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남부의 콜라,
동부의 수호무살미 지역 전투에 패한 소련군은 위기를 직감한다. 자, 그런데 사실 소련의 입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2주라고 했는데 3달 지나도 진격은커녕 당하고 있고 고립되고 있거든요. 이거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이제 소련군도 자신들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승리, 전략적인 승리가 지금 완전히 망쳐졌다는 거는 이제 소련도 이제 자기 국민들한테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철저한 패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서는 이제 콜라 전투, 동부에서는 수호무살미 전투로 이제 소련군의 이제 전략적 승리가 불가능해졌어요. 네. 소련이 이때 이제 바로 선택을 한 게 사실 소련답게 아주 단순한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대규모 병력 증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입됐던 그렇죠 40만의 병력을 이제 60만으로 증원을 하고요. 전차 많이 없애먹었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소련의 후방에 남아있는 넉넉한 전차들 다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월 달에 대규모 공세를 가요. 그냥 병력을 아주 많이 줘서. 근데 지금 지난 석 달 동안 핀란드군이 정말 영웅적으로 싸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소련군인데 핀란드군도 사실 그 희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구나 산업 기반이 극히 취약했던 핀란드 입장에서는 장기전을 수행할 역량이 안 됐었어요. 핀란드도 지금 잘 싸우고 있지만 이 상태로 우리가 몇 달, 몇 년을 싸울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핀란드군도 스스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소련군이 갑자기 2월 대규모 공세를 가기 시작을 한 거죠. 카렐리아 지역에서 이제 핀란드군이 한 15만 명이 배치돼 있었는데 여기에 바로 2월 공세 때 소련군이 무려 46만 명을 배치를 하고요. 전차는 3,000대로 증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소련군 입장에서는 2판, 4판 이걸로 이제 판을 깨버리겠다라고 이제 나서게 된 거고 이게 사실 핀란드로서는 이제 그들로서도 이제 극복하기 어려운 전력차가 된 거죠. 물량 앞에 장사 없죠. 그렇죠. 이제 딱 핀란드 사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쯤 되면은 사실 소련과 핀란드가 각자 입장에서 되게 아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네. 일단 핀란드는 이제 더 이상의 방어 역량의 이제 한계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고 소련은 이미 자신들의 많은 공세 능력을 전쟁 초반에 잃어버린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심지어는 그 시기를 즈으면서 핀란드가 의외로 잘 버티니까 영국이랑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내부 논의가 이제 시작돼요. 조금 약간 물론 그래도 참 고마운 일이겠지만 핀란드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화도 나겠어요. 그렇죠. 이게 전쟁 초반엔 가만히 있다가 될 것 이게 같으니까. 양쪽 다 이제 그 무게 균형추가 이제 묘해지니 영국과 프랑스가 핀란드 구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물자 내지는 혹시 부대를 일부 파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부 논의, 비밀 논의가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소련 귀에 들어가거든요. 들리게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 논의 좀 하자. 이게 처음에 소련이 핀란드를 공격할 때 핵심은 결국 시간이었거든요. 핀란드를 최대한 빨리 2주라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면서까지 간 것은 빨리 여기 마무리하고 이 소련이 사실은 자기들은 서진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45만 명을 집어넣는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사실 거기 45만 명이 들어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목숨을 걸었는데 사실 소련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굉장한 국제적인 위신이 실추가 된 것이죠. 스탈린이 그 자기 위신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실패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투, 그러니까 그 겨울 전쟁 이것이 그 반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잠깐 약한 애 괴롭혀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쉬는 시간 종이 울렸단 말이죠. 지금 소련은 빨리 선생님 오기 전에 나가야 돼요. 선생님 지금 그 선생님이 지금 영국, 프랑스잖아요. 빨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급해졌네요. 그렇죠. 이제 소련 입장에서도 체면이란 체면 다 상했는데 이제 외국에서 지금 뭐 엉뚱한 게 지금 들어올 것 같다는 우려가 되니 소련도 이제 한창 추구 전략을 모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거를 걱정하는 찰나에 핀란드군이 먼저 평화 협상을 제안을 해요. 스웨덴을 경유를 해서 스웨덴은 핀란드랑 소련 대사관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을 경유를 해갖고 핀란드가 이제 평화 협상 합시다라고 핀란드 정부가 먼저 제안을 해줘요.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이거 잘 됐다. 반가운 손님이죠. 이거 당장 받아서 우리 면을 좀 살리자 이거죠. 핀란드가 마치 백기를 들고 오는 것처럼 연출되면 소련도 면이 사니까 이거 잘 됐다 해갖고 바로 그걸 수락을 해서 3월 7일에 그 핀란드 협상단이 모스크바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협정을 맺어서 3월 12일 소련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들어주는 그 상황에서 그 평화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걸로 바로 그날 이제 겨울 전쟁이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을 정치 연장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핀란드의 공개된 문건을 보면 처음부터 핀란드 군이 추구했던 것은 정치 외교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버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어에 집중했던 것이고 지연전을 했던 것이고 동부를 다 버리고 남부에서 전투만을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러나 이 3월 7일과 3월 12일에 이 협상이 정치적 전략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나 핀란드인들의 지혜죠. 그들이 러시아를 계속 상대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감정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고 면을 세워주고 우리는 실리를 가져가자. 그 실리라는 게 결국이 무엇이냐? 대군 소련군을 상대로 105일 동안 버틴 강군을 갖고 있는 여기는 우린 중소국이다. 이 이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산주의의 서진을 막은 그 이미지도 우리가 가져가겠다. 너희들이 작전적인 전술적인 승리 가져가라. 우리는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것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겨울 전쟁이 핀란드의 실질적인 승리였다고 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하 기자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실 때는 대부분의 소련의 요구 조건을 핀란드가 들어줬다고 했거든요. 이러면 잘 싸우고 실질적으로 진 거잖아요. 계약 내용이 어땠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평화 협정의 체결 당시까지 소련군이 점령한 지역을 그 핀란드 영토잖아요. 네. 이걸 소련한테 할양하는. 얼마 못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핀란드 입장에서는 이 국토 떼줄 테니 여기서 이제 핀란드 정부는 이제 그야말로 소련 입장에서는 핀란드의 영토를 장악하는 게 목표였고 핀란드는 자기 생존이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영토는 양보할 수 있다고 건 거죠. 원래는 헬싱키 먹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또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 전체 갖고 있는 땅의 한 10%, 자원도 한 10% 떼줘야 됐고 돈을 또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경제의 한 30%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배상해 주기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했다는 이미지도 가져가는 판이니 이건 굉장히 결정적인 한 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핀란드랑 러시아의 그 국경선을 보면은 그 당시 전쟁의 이제 흔적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일단은 원래 카렐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핀란드의 원래 영토였는데 이때 소련에게 할양돼 갖고 그때 새로 그어진 국경선이 지금 핀란드와 러시아의 국경선이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지도 보시면 카렐리아 지역은 전부 다 러시아 땅이에요. 원래는 이 카렐리아 지역에는 이제 비프리라고 해갖고 핀란드에선 그 당시에선 헬싱키 다음으로 가장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도시가 지금 이제 러시아의 하나 이제 작은 도시 국경 도시로 이제 좀 이런 표현은 안타깝지만 전락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양국 다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얻었다라고는 하는데 아물지 않는 상처가 분명히 있었던 것인지 전쟁이 이걸로 그냥 끝나진 않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핀란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원한이 생기죠. 안 그래도 러시아랑 항상 뭔가 원한을 갖고 있던 나라였는데 더구나 자신들의 그 군인과 국민들의 생명들을 그만큼 빼앗아 놓고 땅까지 가져갔으니 그것도 아주 비겁한 명분으로 취한 거잖아요. 네. 하고 핀란드도 정말 내심 벼르고 있었죠. 근데 과연 이걸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핀란드가 사실 이 전쟁 기간 중에 적절하게 싸우지 못했던 건 국제적인 공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국제적인 공조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몇 년 뒤에 찾아오죠. 1941년 6월에 나치 독일이 이제 소련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이제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되는 건데 핀란드가 이것을 계기로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잃었던 영토를 수복함과 동시에 소련에 대한 자신들의 이제 우위를 달성을 하겠다 해서 거꾸로 레닌그라드 방향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핀란드가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하필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전쟁, 겨울 전쟁 때 멈췄던 전쟁을 우리가 이어서 했다 해갖고 그들 스스로는 계속 전쟁이라 부르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알아야 되겠는데라는 순간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하는 시간이 있어서. 하지만 이 계속 전쟁이나 이 이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좋아하시고 기다리실 텐데 또 이어가야죠. 네. 네.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네, 오늘 소련과 핀란드의 겨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항상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이 전쟁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져 있고 우리가 과거의 전쟁사를 보는 것이 고루하고 옛날 것을 암기하는 지겨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준다는 점에서 이 전쟁사 연구 계속되어야 하고 전쟁과 사람 이 프로그램 너무나 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겨울 전쟁 스토리를 듣다 보면은 전쟁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기시감을 아주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연상시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전쟁사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게 지금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되게 좋은 울림을 주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교훈들, 아주 우스운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 간에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심지어 이제 감정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전쟁들이 엉켜서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좀 거창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좀 더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80여 년 전 이 핀란드는 강대국 소련에 맞서서 국토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이 겨울 전쟁의 교훈을 꼭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을 공부하고 그리고 대비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어디 가셔서 얘기를 할 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이 침공 사태는 예전에 겨울 전쟁을 보면 요러요러한 해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한마디 던질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얻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흥미롭고 또 좋은 지식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